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제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님과 함께 몸의 건강 또 마음의 정신을 위협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알코올 중독. 정신과 전문의 김한주 원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도 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알코올 중독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알코올 중독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적 음주의 정의를 일주일에 14잔, 한 번 마실 때 4잔 이하일 때를 용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적인 음주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첫째, 내가 술의 양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여보려고 또는 끊어보려고 최근 1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네. 두 번째로, 술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나무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귀찮아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지. 네.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깨는 게 힘들어서 해장술을 먹고 있는지. 이 4가지의 기준 중에서 1가지 이상이라면 문제 음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2가지 이상이다 하면은 치료의 조건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해당할 것 같아요. 네. 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원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 이런 불안, 네. 우울들로 인해서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됐다거나 어떤 진학의 실패라든가 네.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이어지는 음주, 이런 문화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유전적 요인. 이 유전적 요인이 우리가 그 원인의 한 60%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가계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네. 음주 과거력, 그런 심한 가족일수록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가계일수록 더 일찍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예후가 신체적 합병증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술을 마시게 돼도 덜 취하게 되는, 주량이 흔히 우리가 세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또 과거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하면은 대부분 부인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떤 딱 증상이 네. 뭐라고 하기가 그렇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합병증을 좀 불러일으키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커다랗게 얘기해서 2가지 단계로 나뉘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술의 양이나 횟수가 계속 늘어난다든가, 똑같은 술을 또 마시게 취하는 도수를 네. 술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술 깨는 것이 예전에는 아침이면 깼는데 이제 오후 석양력이 되어야지 깬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면은 또 술자리를 계획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그래서 술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술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술이 없이는 어떤 사회적 자리에 가서 스피치를 해야 될 때, 얘기를 해야 될 때 조금 긴장도가 심해진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10년, 5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 알코올 남용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합병증이 오게 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게 위염 또는 위궤양, 또 간염, 간경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러한 합병증들을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정신적으로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깨고 나면 죄책감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에 네. 극대화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심한 경우 또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정도로요. 예.
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술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런데 끊을 수가 있나요? 예,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 확고하게 네.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술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알코올 남용, 술을 많이 먹는 것 보고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네. 사회적 통념이. 하지만 그 단계에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 회식을 가능하면 피한다든가 단골 술집을 좀 멀리 한다든가 그래서 아침 모임을 아침에 한다든가 점심 때 모임을 또 노력해 본다든가 중요한 것은 또 집에서 혼자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치워놓는다든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술을 끊었다라고 주변에 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잠들기 전에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매일 그렇게 마신다면 그것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나요? 사회적 음주를 벗어난 단계로 알코올 이제 중독의 초기 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 알코올 중독하면은 뭐 본인도 힘들겠지만 이 보호자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고 네.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또 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모든 병이 그리하듯이 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보게 되면 우리가 5가지 단계 정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단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2번째 단계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전전하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져서 직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병가 진단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응급실을 전전하는. 근데 입원을 잠시 하게 되면은 또 몰래 나가서 슈퍼에 가서 술을 사다가 또 먹게 되고 그래서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단계. 그다음 2번째 단계에 가면은 배우자가 남편을 또는 네. 아내를 포기하는 단계가 됐죠. 그럴 때 이제 마음대로 가출을 해라. 하게 되고 그래서 3번째 단계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혼사길 막는다 우리가 흔히 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5번째 단계가 술을 계속 마시게 됨으로써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의 사지, 2발, 2다리 끝, 그 다음에 남자들의 성기능, 그 다음에 머리 끝, 이 5군데, 6군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말초신경염 증상이 오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남성 또 성기능 장애가 오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알코올성 치매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포기하는 단계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급실을 전전하시던 그런 단계에서 네.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또 치료기관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외래에서 치료받을 경우인지 입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약을 먹으면 그런데 중독이 된다는 또 생각이 있으셔서 약은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중독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네.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살까지는 책임지게 사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네. 101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해서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치료하는 사회적 편견, 또 무지 이런 것들이 바보가 된다, 치매가 빨리 온다, 중독이 된다, 또는 뭐 살이 찐다 맞아요. 라는 얘기들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 비만 클리닉에서 쓰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이 또 많은 수가 정신과 약물이거든요. 항우울제, 그런가요? 네. 또 항경련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을 빼게 하는 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해오실 때 살을 찌게 해드릴까요? 빠지게 해드릴까요? 똑같은 질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같이 묻곤 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벽을 뛰어넘으셔야지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술의 문제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성서적으로도 좋기도 하고 나쁜 부분도 나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합병증은 막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주변에 알코올 문제를 10년, 5년 이렇게 장기간 드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비타민 B 성분을 사서 매일 복용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년에 치매가 오는 것만은 비타민 B를 복용함으로써 네. 매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 국가적 합의가 좀 필요한 내용은 선진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알코올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제가 있듯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코올 치료를 치료 명령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을 때 국가 경쟁력도 알코올리즘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직업적인 역할을 못했을 때 잃는 이런 경쟁력 제고의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김한주 원장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군가 알까봐 숨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이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가족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